디스플레이션 상황에서 하는 금리 인하라면 증시는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주 긍정적으로 우선 2차 전지 가볍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는 아직은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2차 전지가 사실 뭐 네. 나쁜 섹터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걸 빼고 제가 이번 분기만 놓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는 아까 금리나 수혜 섹터 하나와 그다음에 실적에 중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되는 이 시기에는 주가가 실적이 가장 많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요소는 이제 이미 한물이 지나갔고 결국 EPS 가이던스가 상향되냐 하향되냐 여기에 주가가 집중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 전기차는 5번 1분기에 가이던스가 IT에서 유일하게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은 주로 중국에서 선물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게 선물 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편차에서 가장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2월달하고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이 리튬 가격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면 1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2월, 3월에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그 시기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1분기 좀 지나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부터 네. 최소 1분기는 지나서 네. 보는 게 좋겠다. 그럼 혹시 그때 만약 좀 보게 된다면 뭐 리튬 원자재도 있을 거고 양극재, 음극재, 뭐 동막 되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뭐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작년 초반까지도 제가 양극재를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도 양극재가 이만큼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중간에 뭐 분리막 전해질 사실 여기에 대한 밸류는 사실 지금 앞으로 1분기에 어느 정도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시각을 조금만 옆으로 좀 넓게만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강물 관련된 리튬이 내년 2, 3월 달에 바닥을 잡으면 결국 강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는 좀 더 규제가 내년에는 좀 더 규제가 강화돼서 결국 중국산 강물을 배제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호주나 미국산 강물 쪽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베말 같은 종목은 지금 P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강물 관련된 종목 우리나라는 지금 PR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알베말 같은 경우는 PR이 아직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꼭 우리나라 업체들도 물론 좋지만 만약에 그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신다면 조금 시각을 넓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2차 전지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마 이제 지금 바닥을 당장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분기에 말씀드렸던 그 EPS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섹터와 2, 3월 달에 리튬 가격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셀과 소재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재가 굉장히 가까운 좀 많이 받았고 주가 등락도 컸는데 어떻게 보면 셀은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조정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걸 본다면 밸류에서는 셀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가독에서 제가 볼 때 주가 모멘텀은 우리 삼성 SDI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 업체는 조금 더 빨리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쪽은 조금 2, 3분기 리튬 가격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3분기 좀 확인을 하고 그때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를 구조적 성장주로 좀 꼽아주셨는데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외에 또 좀 좋게 보시는 구조적 성장주라든지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가 물론 이제 지금 연말부터 좀 많이 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바닥권인데 이 제약바이오는 그 조금 분리를 했으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이오라고 하면 어쨌든 모멘텀, 테마, 신약, 뭐 임상, 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레벨이 될 수 있는 좀 대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팬데믹을 보면 팬데믹 때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팬데믹을 봐도 대부분의 글로벌이나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우리 뭐 겪어봐서 알지만 코로나 때 병원 안 가거든요.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혹시나 내가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릴까봐
병원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뭐 치명적일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는 신약 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 신약 출시가 확 몰리버리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면서 지금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면 뭐 일라일 릴리나 우리나라도 뭐 종근당이나 뭐 유한양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마찬가지지만 신약 출시들이 거의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본격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거든요. 신약과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보통 제약회사들이나 바이오회사들의 대규모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 금융 부담 여기에 대한 그 이자 부담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 수혜로 작년 연말에 딱 걸렸던 게 자동차, 제약바이오 그리고 은행 미국은 딱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신약 출시가 몰리는 시점에 금리나 수혜까지 더해져서 두 가지 모멘텀이 또 역시 겹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한 2, 3년 정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팬데믹 이후에 대형 제약사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바이오성 테마성 종목보다는 신약 출시가 기대되는 대형 계약사들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뭐 대형 제약사 몇 개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이제 종근당의 기술 이전 계약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순환 사이클로 넘어오게 되면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원료 생산을 주로 위주로 하잖아요.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하도가 되는 게 ADC라고 항암제인데 이 치료제 약물과 면역 한약제를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한 번에 치료를 하겠다는 개념인데 이 ADC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데 뭐 여기는 일라일 릴리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기술 이전 특허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ADC 관련된 원료 생산을 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 사이클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면 결국은 원료 생산하는 기업은 거기에 달려서 상당히 수혜를 누릴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바이오시미러 관련해서 역시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사에서는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밑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뭐 큐라클이나 이런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뭐 큐라클 같은 경우도 실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임상에 들어가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결과가 나오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자동차를 꼽아주셨어요. 여기서의 자동차는 뭐 내연기관 전기차 사용하는 없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사실 작년에 그 현대차나 기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아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를 해서 실적 좋았는데 주가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아쉽냐고 보면 우리가 작년 1분기를 딱 생각해 보면 작년 1분기 때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 레포트들이 쏟아졌죠. 피크로. 여기가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피크다 라고 했는데 2분기 실적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2분기가 끝날 때 3분기 7월 달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IRA 법안에서 배제가 된다 해가지고 또 악재가 터졌는데 결국은 3분기에 또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실적은 좋았는데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이 그 IRA 법안에서 물론 혜택을 못 받은 건 맞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됐던 전기차 그 탑10에 현대기아차가 3개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테슬라 7개를 빼면 6개를 빼면 아마 하나가 그 포드인가 그렇고 그거 제외하고는 테슬라 제외하고 현대 기아차 그룹 3개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팔았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될 건데 그 금리 작년 연말에 2024년도에 가장 주목할 섹터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취합해 보면 거의 4개 섹터에 집중됩니다. 하나가 AI 반도체에 관련된 쪽이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일부거든요. 근데 경기 소비재에 우리가 보통은 가장 정점을 요즘은 자동차로 많이 놓거든요. 자동차와 애플 요 정도로 놓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기 소비재 일부에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특히 우리가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말에 그 자동차 흐름이 왜 좋았냐고 보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작년 그 가격 인하를 했고 또 작년 초 중반에 그 초 말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 가격 인하할 때 그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금융 부담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져서 이것만큼은
빼줘야 한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보면 금리가 공유했던 그 효율증인데 그게 지금은 국제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대차와 기아의 좀 특징이 있다면 사실 전기차를 제외하고 전기차도 나쁘지 않았지만 전기차를 제외하면 글로벌 완성업체에서 2024년도에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게 현대차와 토요타입니다. 이 두 차의 그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SUV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과거처럼 북미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수출량이 그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가 자동차를 판매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제네시스 계열 그리고 전기차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마도 현대차 기아그룹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테슬라의 주가도 전기차 쪽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도 뭐 2023년의 흐름보다는 2024년, 2050년 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 그 가이던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섹터가 하향 조정된 게 테슬라 네.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테슬라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1분기까지는 아마 전기차 수요가 줄을 건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느냐 조금 넓혀 보느냐에 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올 1분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면 분명히 이거는 뭐 우리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치는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를 좀 장기적으로 보는 네. 시각은 그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S커브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자동차 처음 나왔던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가전제품들이 처음에 출시가 되면 전자제품이 판매량이 확 올라갑니다. 매니아들이 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니아들이 샀다가 일반 대중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매니아들이 멈추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진짜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S커브 현상이라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 아마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S커브 현상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지금 매니아들이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고 일반 대중은 접근하지 않으니까 판매량이 떨어지겠지만 결국은 전기차는 대중들이 선택하면서 올라간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면 S커브로 놓고 본다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나쁜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그 증권사에서 많이 좀 탑픽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섹터인데 로봇 섹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이 저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우리가 로봇 섹터를 전통적으로 보는 시각과 지금은 이제 AI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2023년도는 이게 완전히 섞여서 뒤죽박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로봇 산업을 보냐면 산업형, 우리가 협동형 로봇이라 부르는 산업형 로봇과 AI 로봇을 좀 구분을 해서 한쪽은 테마, 한쪽은 실제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산업형 로봇, 협동형 로봇에서 실제 실적이 나오는 대장주로 취급을 할 수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지만 AI 반도체와 AI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향후에 뭔가 이룰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 지금은 이게 좀 합쳐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많이 뛰었는데 사실 상장할 때 초기만 해도 그 밸류는 상당히 높은 밸류였거든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자체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형 로봇이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매출의 영업이 제가 지금 정확히 보는데 한 500억 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의 이 정도 주가를 유지하기는 사실 굉장히 밸류가 높은데 여기에 AI라는 게 붙었죠. 네. 그래서 지금 산업형 로봇에도 AI, 협동형 로봇에도 AI 개념이 들어와서 뭔가 스스로 혹은 작업 능률, 공정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에 대한 그 밸류가 확 높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각에서 평가로 보면 굉장히 고평가인데 이게 이제 다시 AI라는 부분이 붙어서 평가를 해버리면 사실 그게 지금 무조건 그 정도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독이기 때문에 약간 주가 흐름이 지금은 뭐 이게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이 아마 머스크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머스크가 나왔던 그 로봇을 보면 처음에 나왔던 로봇은 이게 대학생이 만들어서 할 정도로 너무나 조잡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설정이지 않았을까. 두 번째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여기서 이게 나올 수 있냐 할 정도의 상당 벽해였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결국은 머스크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밸류도 평가를 받지 않을까. 우리가 테슬라가 초창기에 양산화되기 전에 너무나 그 공무대 압박에 시달리고 고평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로봇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영역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혹시 뭐 좀 더 생각하시는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섹터는 요 정도로 네. 가져가면 뭐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그 EPS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가져가는 주도 섹터, 네. 뭐 반도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울 때 그 경제가 안 좋을 때 결국은 이 캐펙스 자본적 투자를 어디가 많이 했냐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 어려울 때 많이 투자한 섹터나 기업이 결국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나 혹은 연착륙 될 때 이제 빚을 발하는데 그게 섹터로 보면 가장 많이 캐펙스가 그 S&P 500 기준으로 가장 상위하는 거는 AI 반도체하고 전기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구조적 성장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2차전에 따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 성장성을 가져가는 건 맞고 그 다음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섹터에 주목을 해서 그리고 이 금리 동결 시기에는 그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는 말이 계속 갔고 이게 확률이 80%가 넘거든요. 가는 말이 계속 갔던 경우가 주도주가 바뀌었던 경우가 5번 중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도 그 닷컴 버블 직후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도주가 바뀌었고 그걸 제외하고는 바이오로 바뀐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문에 IT가 갈 수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RT가 못 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아. 뭐 거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방산주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빅테크가 끼어 있고 다른 그 시기에 네. 맞는 종목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연초에 그 조정을 좀 받았고 조정을 받은 가운데 아마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지금은 순환매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말을 올라타는 전략이 유효하다. 네. 요거를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가는 말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반도체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한 가지 제가 그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월의 그 발언 중에서 네. 아주 그 지난 12월 달에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놓고 우리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연초에 조정을 받을 거라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파월이 12월 달에 뭐라 얘기했냐면 금리가 인하되는 게 경기가 악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경기가 악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션 상황에서 하는 금리 인하라면 증시는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금리 인하를 막 기대하는데 시대 막상 금리 인하가 될 시기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은 지금은 좀 아주 그 긍정적으로 상단은 제한 두지 않고 조정 시마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강조드린 이유는 지금 저도 주식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주위의 동료 애널리스트들이나 혹은 그 전문가들이나 혹은 개인 투자를 봐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팬데믹 위에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다리를 조심스럽게 두드려보는 경향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단을 제한하는 운은 안 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AI 반도체를 좀 미국으로 만약 언급을 한다면 빅테크하고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정도. 네, 아마 그 AI 반도체는 이렇게 보는 거죠. AI 반도체의 가장 큰 그 수혜는 엔비디아고요. HBM 반도체의 가장 큰 수혜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시기에는 물론 거기 딸려 있는 소부장을 열심히 우리가 찾지만 사실은 주가 등락은 금리 동결 시기에 그 종목들이 가장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엔비디아, AMD, 인텔 우리가 이 AI 반도체는 챗 GPT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거기에서부터 대부분의 영역으로 대부분 다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보면 AI와 엮이지 않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AI의 확장성이 챗 GPT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많은 섹터에 확대가 될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 딸려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러면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면 저는 일단 그 전체에서 무조건 절반 정도는 반도체 쪽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고요.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배분을 좀 한 다음에 나머지 그 5천만 원은 금리나 수혜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자동차 일부 그리고 그 AI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일부
이렇게 좀 나눠서 요 세 섹터에서만 1억 원을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